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셨겠죠? 드디어 3시즌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시즌 마치고 갈 수 있을까 조금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또 회사에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3시즌 가시죠. 자, 회사에서 3시즌 가자라고 해서 오늘 돌아왔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이 시즌 마지막 회가 북한이란 무엇인가, 미국이란 무엇인가, 조금 거창하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오늘 3시즌 첫 회, 이웃하고 있는 큰 나라 중국이란 무엇인가, 요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정말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이 방송 그 카메라 앞에 한 번도 선 적이 없다 라면서 손사래를 치셨던 분인데 제가 좀 모시고 왔습니다. 바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으로 계시는 박민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긴장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조금 하나 가볍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국민들 한 4,400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그 백신 선계약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조금은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그 우리 정부가 선구매한 백신이 대체로 미국이라던가 영국이라던가 유럽 쪽 제품인데, 사실 중국도 지금 백신 만들고 있다는 기사는 간간히 나왔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박 의원님은 중국 잘 아시니까 중국에서 지금 백신 상황이 어떤지 조금 알려주세요. 네, 중국도 시노팜, 시노백 해가지고 4개 회사가 백신을 개발했고요. 네.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계속 그 제3세계 국가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들한테 중국이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백신 외교를 약속하고 있는, 백신 외교 약속하고 네. 있고 지금 뭐 남미, 중동 여러 나라들,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중국 백신으로 곧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했고요. 네. 또 중국 안에서도 이제 12월 말에 운남 지역부터 해서 백신 접종을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달 안에 네. 일반인 대상으로.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일반인 대상인 거고, 다들 뭐 뉴스 보셨겠지만 3상을 완전히 시작하기 전에 중국이 군인이라든지 의료진이라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100만 명한테 접종을 했다고 했고, 또 그 100만 명을 해본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몇 프로 어떤 데이터인지는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물론 이제 중국이 그게 안전성이 검증되고 투명한 데이터가 있다면 저는 중국 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네. 대부분 한국 분들은 중국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믿고 계세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요거를 조금 여쭤보겠다라고 사전에 조금 말씀드렸더니 먼저 이게 답변을 하시는데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그리고 이런 거죠. 책상 위에 미국산 백신, 영국산 백신, 중국산이 있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네. 중국 거는 왠지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실. 네.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뭘까가 오늘 중국이란 무엇인가, 네. 이거랑 연결이 돼서 좀 여쭤보는 건데, 네. 사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중국이요. 올해였죠. 지금 달 뒷면에 그 우주선을 보내서 착륙도 시켰고, 그리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GPS도 개발을 해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지금 과학기술 수준은 뭐 거의 미국과 맞먹는다. 뭐 이거는 분명하죠. 경제도 지금 굉장히 커가고 있고. 그런데 중국이 뭔가 좀 불투명하지 않냐. 공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인권도 그렇고. 그러면서 좀 중국이 좀 불편하다 이러는 느낌을 우리가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질문부터 시작한 건데, 자,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뭐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는 거 있죠. 제가 직설적인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좀 많이 드리는데, 박 의원님, 중국을 믿으시나요? 첫 질문부터 이렇게. 사실 저도 이제 그 질문 하시니까, 그러면 기자님은 미국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또 되받아 치실 줄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이런 거죠. 뭐 많은 분들이 뭐 미국을 믿는다기보다 미국이 우리한테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동맹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크군 있지만 그래도 초강대국인 건 맞고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가져가야 되니까 네. 미국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같이 가야 되는 나라 아니냐. 음. 일단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냐 없나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이고 또 이제 뗄 수 없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이지만 또 중국 자체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어떤 국제관계라도 국익에 맞게 그 나라 상황을 알고 우리 원칙을 가지고 외교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 그렇죠?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저는 시진핑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 당국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진핑의 중국. 네, 시진핑의 중국. 시진핑의 중국이 이제 조금 이따도 계속 말씀드리겠고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지만 이전에 한국이 수교를 했던 중국은 다 수교를 해서 지금까지 왔을 때 중국은 덩샤오핑의 중국이었거든요. 덩샤오핑부터 후진타오 시대까지는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갔던 중국이에요. 근데 시진핑 중국 들어와서는 중국 자체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 주변국하고도 다른 형태를 취하고 미국하고도 대립을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로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중국이 미중 대립의 구도 안에서 지금 전 세계 이제 이 체스판을 보고 있고 한국이나 뭐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틀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외교라든지 뭐 중국과 관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전보다는 좀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중국, 완전히 믿기보다는 조금 더 조심하면서 같이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제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전에 장점인 네. 시대의 주석, 장점인 주석의 중국 그리고 그 후진타오 네. 주석의 중국과 지금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정말 많이 다르다. 네. 그리고 좀 걱정된다라는 느낌마저 들거든요. 네. 여기서 하나 좀 다시 여쭤보죠. 중국의 국력 우리가 조금 그냥 뭐 미국의 버금가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금 중국의 국력 수준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경제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력으로는 지금 대단한 그렇죠? 위치에 와 네. 있다고 봐야 돼요. 뭐 대략 봐도 중국이 이제 GDP 1년 GDP가 14조 정도고 미국이 21조 정도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 따라왔다고 네. 봐야 되죠. 2008년에도 35%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네. 불과 그 10년 만에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거고 뭐 이제 개혁 개방 때 수준하고는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 성장을 했고 우리가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경제적인 능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도 지금 중국이 대단합니다. 이미 PPP 그 구매력 지수로 보면은 이미 추월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명목 GDP로 봐도 2030년 무렵이면 추월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력이란 게 그런 뭐 이런 GDP로만 따질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숫자로만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종합 국력이 군사력, 뭐 금융과 제도 능력, 그다음에 국내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 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력 GDP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이 뒤져 있다고 봐야 아직은 돼요. 뒤쳐져 있다. 뭐 군사력도 이미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 얘기하고 중국이 계속 뭐 시진핑 주석 들어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얘기하면서 군사력을 뭐 매년 지금 군비가 10% 가까이 증강되고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국의 군사력,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기지를 운영하고 전 세계를 지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일단 중국이 지금 근데 제일 고민하는 두 가지는 이제 군사력도 있지만 금융 능력하고 중국 국내 문제에서 나오는 소프트 파워 이 부분이 제일 중국한테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보이지 않지만 미국이 달러 체제를 가지고 그 달러 체제에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체제 경쟁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이제 위협하고 중국도 제일 무서워하고 또 홍콩 그 국가보안법 사태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막 공세를 취할 때 중국이 제일 중국 국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달러 체제에 너무 종속돼 있다.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끊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위안화 국제화를 해서 여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사실 중국도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정도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달러가 워낙 세니까. 달러 이걸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달러 외환 보유고 지금 전 세계에서 국제 60을 금융은 사실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뒤집기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 버거운 거죠.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그렇지만 중국이 장기적 프로젝트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를 달러 중독, 이 달러 시스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 미국 손바닥 위에 중국이라는 걸 중국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달러를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 달러에 계속 종속돼 있는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1대1로를 한다던가 위안화 국제화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지금 디지털 위안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제일 미국이 중국을 누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이거를 국력으로 넣지 않는데 중국의 제일 중요한 건 국내예요. 국내. 심지어 문화대혁명 때는 전 세계 공간을 다 철수시킨 적도 있어요. 국내가 혼란하고 국내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시진핑 체제를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이제 너무나 큰 부채 문제라든지 빈부격차, 도농격차 그 안에서 나오는 분노 이런 걸 억압하기 위해서 사실 뭐 홍콩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 아니면은 노동운동도 억압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 국내 문제를 자기들이 지금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애국주의라든지 감시로 억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프트 파워가 사실 저하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가 중요한데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다 봐서 중국의 문제를 이제 많이 좀 중국을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그렇죠. 오늘 지금 다뤄야 될 거에 개요같이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하나씩 보자면 그런데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에서 이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지금 말씀을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이미 뭐 잘 알려져 있는 대로 뿌리 깊은 중화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서 서양 세력,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을 받으면서 몰락했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다가, 이제 막 국가가 다시 부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그 막 폭발하는 그 근육과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변국 특히 우리 한국이죠. 한국을 조금 못 살게 굴고 좀 괴롭히는 거 아니냐.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시진핑 주석이 그리고 있는 중국, 이끌고 있는 중국 결국 말씀 들어보면은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게 지금 목표인 거죠. 사실 뭐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짜놓은 틀 안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도약해야겠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를 설계하면서 70년대 이후에 금융 자본주의로 이제 변화하면서 가장 이익이 나는 금융과 신기술 부분 자기들이 가지고 중국은 니네들이 제일 세계 공장해라. 제일 이익이 안 남고 노동시각적이고 저렴한 노동력 니네 중국의 그 엄청난 노동력 가지고 제일 말단 부분에서 100만 원짜리 뭐 아이폰을 팔면은 95만 원은 미국이나 뭐 부품 파는 나라에 가고 5만 원이 중국에 떨어지는 이런 구도에서 만족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이 더 이상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더 도약해서 첨단 산업에서 하고 정당한 이윤을 받겠다라고 일단 주장을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중국이 워낙 크고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자본주의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 보면 뭐해 우리 이윤을 니네가 더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런 것도 있고 또 계속 요즘 미국 뭐 폼페이오나 이런 미국 관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니네들 국가 자본주의야 니네들은 공정하지 않은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왜냐면 중국은 일단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인데 어쨌든 뭐 우리가 보기엔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인 거고 뭐냐면 공산당이 국유 기업 체제를 가지고 계속
계속 가면서 우리 이 시스템을 유지해 달라는, 그러니까 우리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아니 뭐야, 그럼 니네들은 국유 기업이 뭐 국가 보조금 다 받고 국가나 군에서 뭐 개발한 기술 다 해가지고 하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불공정 경쟁이잖아. 그러니까 뭐 미국이 다 다른 나라들 지금 중국이 불공정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 미국 이대로 안 돼. 이 국가 자본주의 이대로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우리는 우리 모델 포기 못 해.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미국식 시장 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면서 네. WTO 체제로 또 끌어들이고 혜택도 주면서 중국을 자본주의화시키고 그런데 중국이 자본주의화된 중국이라면 아마 정치적인 민주주의 요구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이 그런 흐름으로 왔으니까 네. 그러면 중국도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자본주의 국가 플러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 서양화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측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이 이렇게 컸어 하면서 이제 좀 누르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중국은 우리는 자본주의는 받아들이지만 뭐 그 우리가 받아들인 자본주의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그런데 서양식의 민주주의는 아니야. 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렇죠. 중국 공산주의 영도, 중국 이제 시진핑 지속 제국에는 중국 공산주의 영도를 확실히 가져가야 되고, 우리 국유기업 체제도 가져가고, 우리 중국의 문화, 전통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그런데 이제 아까 중국 국내 문제를 조금 몇 개 짚어주셨잖아요. 네. 노동 문제라던가, 네. 뭐 신장 위구르 같은 소수민족 문제라던가. 근데 이런 게 혹시 중국의 어떤 그 내부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히고 하면서 그다음에 홍콩도 그렇지만 네. 혹시 뭐 중국이 또 한 번 정치적으로 급변하거나 네. 뭐 내분에 휩싸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비웃으시네. 아니에요. 질문을 비웃으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 던지셔서 그런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뭐 좀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네. 뭐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중국 내부에서 중국 그 지도부가 중국 내부의 많은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 시대가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제 특파원 할 때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넘어오는 그 때였는데 정말로 많은 문제가 폭발했어요. 이제 30년, 40, 이제 40년 됐지만 그때 이제 30년 넘게 덩샤오핑식으로 계속 경제 개발을 했는데 그 이제 이익이 다 일부 특권 계층에 그렇죠. 집중돼서 뭐 빈부격차, 도농격차, 그다음에 동서격차 문제, 지역격차 가만 보면 문제. 그게 우리의 70년대, 80년대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재벌에 네. 집중되고 네. 소수에게 집중되고 네. 그 되게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노동 문제도 좀 그런 거랑 되게 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농민공 또 이제 우리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농민공이라고 해서 호구가 농촌 출신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농촌에서 서울로 와서 20년을 노동을 해도 서울 시민이 안 돼요. 서울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복지 혜택, 의료보, 뭐 애들 학교로 보내 이런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저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뭐 중국이 지금 계속 우리 내수로 성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내수로 성장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정말 제대로 목을 줄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후진타오 말기 2010년 무렵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시위도 많이 나고 농민들이 농민공들의 파업도 많고 또 중국 자체에서 좌우파로 갈려서 야 더 마오 시기에 우리 사회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 하는 사람과 아니야 미국식으로 더 개혁을 잘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중국 안에도 좌와 우가 있다.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좌우 양쪽을 극단으로 해서 뭐 리버럴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활발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우리 더 이상 이대로는 못 가라는
그런 그 합의점 안에 굉장히 많은 논쟁과 파업과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그 정점이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에 일어난 보시라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충칭이라는 데서 충칭 모델이라는 거 가지고 그분이 마오식의 정치 체제 시스템을 좀 이렇게 도용해서 인기를 끌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최고 지도부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정변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처음에는 뭐 이제 부정부패 탄압, 부패와의 전쟁도 그랬죠. 하고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는 근데 결국은 그 해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완전한 개혁에는 기득권층의 반발도 있고 그런 걸 완전히 제압하고 이 구조 개혁을 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사이에 뭐 경제 성장률도 저하되고 2015년에 증시도 하락하고 하면서 시진핑 체제가 이제 다르게 생각한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통성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이제 완전히 애국주의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단계를 보면 마오 시대에는 짠칠라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분열을 딛고 통일국가를 이루고 일어났다. 제국주의하고 이제 맞서서 우리가 승리해서 일어났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많이 익숙했던 덩샤오핑에서 후진타오 때까지는 푸칠라이라고 해서 우리 부유해졌다. 이게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 그 인민들한테 중국 공산당이 정당성의 원천이고 우리가 이러니까 공산당 일당 체제에 살아야지. 시진핑 시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경제 성장도 불안해지고 사회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빈부격차 문제도 해결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득권의 이익을 다 바꿔서 완전한 개혁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사이에 미국도 이제 견제를 들어가고 이러니까 보여줄 원칙은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장칠라이라고 해서 강해진 중국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해졌어. 중화 민족이 다시 부흥하고 중국몽.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황제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민들한테 다시 황제가 와서 중국몽을 일으키고 중화 민족을 위대하게 부활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애국주의가 강조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주변 국가들한테도 공평하다기보다 약간 황제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이렇게 중국 전문가 이렇게 말을 들어야 사실 우리가 중국 하면 아는 듯 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데 표피적으로 아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사실 보면은 덩샤오핑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중국이 이른바 도광량회 굴기를 하면서 그게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됐어요.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도 진출도 하고 중국에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지금은 이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을 합친 것보다도 중국과의 교육 규모가 더 크다고 할 정도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좋은데 지금 가만히 말씀 들어보면 그리고 중국의 모습을 보면 중국이 특히 시진핑이 지금 이끌고 가는 중국의 모습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중국에서 고위 관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사실 별로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중국이 국가가 부유해지고 강해질수록 주변에 그 힘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계속 느껴진다. 그게 우리 한국에게 정말 큰 영향 주지 않겠냐. 이제 이런 우려입니다.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좋은 예가 사드 배치하면서 우리가 한한령이란 걸 얻어맞았잖아요. 경제 보복을 당했는데 근데 웃긴 거는 중국 당국은 사실 공식적으로 우리 한한령 같은 거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 참 물론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제관계에서 뭐 신의, 의리 뭐 이게 웃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 간에 서로 좀 존중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너무 당신들 마음대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덩샤오핑이 원래 설계한 외교 원칙에 따른 도광량회 다들 들어보신 뭐 좀 강해졌어도 이 실력을 숨기고 기회가 올 때까지 계속 겸손하면서 실력을 키우라는 거였잖아요. 사실 중국 지도부도 그게 정답이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내부적으로 사실은 불안해요. 제가 중국에 대해 글을 쓸 때 황제의 불안 이런 제목도 붙여봤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황제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사실은 더 강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에 긴장 가져오고 사드 배치가 우리한테 꼭 유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그것과 별개로 그럼 중국이 그 이제 사드 배치가 되었을 때 우리한테 보인 행동이 맞았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거의 조금 약간 막말 가까운 표현이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말씀드리자면 거의 조폭이에요. 마음에 네. 안 든다고. 그런데 자기가 와가지고 막 이런 아주 좀 기분이 굉장히 나쁜. 저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항상 얘기할 때 내정은 불간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간섭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겉으로는 어쨌든 중국 정부의 의향이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는데도 한한령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민간이 다 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진짜 믿기 어렵죠. 고지고대는 뭡니까? 내정 간섭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민간이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배치한 거잖아요. 근데 네. 미국한테는 전혀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사드 배치한 직후에도 미중 정상회담은 하염없이 화기애애하고 이런 문제가 별로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한국한테만 약한 한국한테 이런 식으로 한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점은 좀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네. 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형적으로 이제 새우등 터진 그런 네. 격이 돼버렸는데, 자, 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거는 근거가 있는 저는 불안감이라고 보는데 불신이고, 북한도 좀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뭐 얘기했다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김일성 주석이 중국은 주머니가 2개인 나라다. 조심해라. 라고 하셨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 말씀이 틀렸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김일성 주석이 틀렸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어서 하는 말이 주머니가 2개가 아니라 주머니가 10개는 되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전하는 분에 따라서 주머니가 10개란 얘기도 있고 5개란 얘기도 있고 하는데 네. 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북한도 중국에 어쩔 수 없이 기대고 뭐 도움을 받긴 하지만 중국을 결코 이제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 그럼요. 네. 그때 이제 기에 이어진 말이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주한미군 계속 통일 이후에도 그렇죠. 주둔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행간에 숨겨진 말은 주한미군이 있어야 중국을 우리가 견제할 수 네. 있다는 얘기를 한 걸로 일단은 저희가 일단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국익에 따라서 중국하고 관계를 하고 중국과 소련이 있을 때는 이 양다리 외교도 하고 했지만 북한은 중국을 잘 알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사실 저는 이제 중국이란 엄청나게 강대한 더구나 한반도와 이렇게 수천 년 관계를 맺고 온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중국을 정확히 읽고 경계를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외교를 해야 된다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드려야겠네요. 자, 우리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의 우리 정부 그러면 중국을 정말 잘 읽고 잘 알고 잘 대처하고 있나요? 뭐 ABC 등급을 매겨보신다면. 너무 난감한 질문을 하시는데 뒤에서 시사이 아닐까요? 상당히 좀 박하게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좀 이제 저희가 남북 관계가 워낙 중요하고 이제 북핵 협상이라는 데서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죠. 그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장에 있고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죠. 이전 육자회담 해온 것처럼 그렇게 중국과 같이 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개혁 개방도 하고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저희가 중국의 지금의 상황 또 중국의 의도 또 지금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 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중 관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다차원의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감이 있나 하고 좀 아쉬울 때도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조금 중국의 선의에만 너무 믿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뭐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외교부라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네. 상당히 좀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중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더 알고 해야지 설득도 되고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거기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중국의 속셈.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중국의 속셈이란 말에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9.19 공동성명을 육자회담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 당시에 한국 노무현 정부와 중국이 굉장히 협력이 잘 됐어요. 그러면서 핵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협력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 중국이 주재국이었으니까 주관국이었으니까 잘 끌어가서 육자회담의 성과를 냈는데 물론 그 이후에 미국의 대북 강경파 이쪽에서 이제 다 파토를 냈지만 근데 한 가지 지금 걱정은 그때 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이 분명히 보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북한 핵 문제 정말 열심히 풀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육자회담과 비슷한 다자 구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결국은 어느 나라가 주관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또 될 텐데 중국이 그때만큼 열심히 나설까?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미중, 중미 갈등, 네.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데 중국이 혹시라도 북한을 미중의 갈등 속에 좀 내 편으로 확 끌어당기기 위해서 뭐 조금 이 북한 핵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기에 조금 좀 이전보다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약간 우려도 있거든요.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그런 어떤 우리가 중요한 분계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악화될 수도 있고 조금은 뭐 나아질 수도 있고 이런 우리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육자회담 때는 부시 행정부가 아시아의 일, 뭐 북핵 문제 필요해서 아시아의 일을 어떻게 말하면 중국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그걸 잘 해결해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근데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중국이 이 문제를 미국에 저항하기 위한 카드로 쓰기 위한 유혹도 커지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도 미국과 협상이 잘 돼서 북미 관계가 잘 돼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제일 좋지만 차선은 차라리 중국이 그냥 미국하고 대립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지정학적 그 가치를 생각해서 우리 말을 들어주고 제재도 좀 풀어주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북한이 그냥 현상 유지되는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지금 다자 협상이 나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 협상을 모델로 하겠다는 그렇죠. 거고 네. 이란 핵 협상은 이제 점진적인 해법인 동시에 다자 모델, 다자가 다 이 약속을 이행을 이제 서로 보증하는 그런 협상이었기 때문에 그 모델로 가자 하니까 다시 다자 협상이 나오는데 한국은 지금 이제 미국을 우리가 설득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지금 바이든 들어온 다음에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는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든도 중국 견제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트럼프식으로 무차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어떤 뭐 첨단 그렇죠. 첨단 네. 기술이나 뭐 금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견제한다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기후 변화처럼 북핵 문제도 미중이 좀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서 미중이 요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면서 좀 미중 관계도 개선하고 서로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역시 중국도 한국 원하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B에서 C를 주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보기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도 A로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하려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져가야지. 뭐 미국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중국이 우리 믿고 해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는 전혀 판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즌에서도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 사실 미국이 핵 문제 해결에 물론 뭐 나서는 건 맞지만 그런데 우리만큼 정말 절실하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렸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역시 중국 역시도 네. 물론 그 북한 핵 문제에 뭐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으로서도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는 게 크게 손해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원하는 식으로 향한다면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가 뭐
해결도 안 되거나 오히려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된다거나 뭐 괜히 뭐 미중 관계 더 안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그리고 거죠. 이제 뭐 북미 관계가 정말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중국과 북한이 그쵸. 뭔가 좀 분리가 될 수도 있다던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중국이 크게 우려할 만한 현상인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견제에 나설 수도 있죠. 자, 지금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질문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까 하는 데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은 멀리 있는 나라고 영토적인 야욕도 없는 그런 나라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초강대국이다. 근데 반면에 중국은 바로 옆에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시달림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요즘에 힘 자랑하는 거 봐라. 정말 중국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중국은 조금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관계를 잘 유지해야겠지만 중국과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런 이제 주장이 결국 나아가면은 한미동맹 위주로 해서 뭐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데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라. 결국 그런 논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분들은 또 여쭙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너무 그것도 하나의 흑백 논리인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안전하고 우리하고 체제도 비슷하니까 우리 그냥 결국 미국 편으로 가야 돼. 네. 그런 식의 논리를 조금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반도가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도 있고 경제적 관계도 있고 뭐 북한 남부 저기 분단의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완전히 앞장을 서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미동맹 중심으로만 가야 되나 그렇게 흑백 논리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원칙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민주주의도 뭐 얘기하고 하면서 우리가 미국 쪽으로 더 기울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래서 좀 정교하게 우리 원칙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그래서 원칙이 뭔데? 라고 이제 묻거든요, 사람들은. 네. 한국 정부가 가져야 될 원칙이 뭔데? 아니, 뭐, 미국과 가깝게 지내고 중국과도 가깝게 잘 지내고 말은 좋은데, 아니, 두 나라 다 한국 정부에 줄 서라. 이러지 않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어떤 전문가도 정답은 갖고 있지 않은 거 잘 아시죠? 그렇죠. 저도 요즘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 편에 서라는 경쟁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상당수 있어요. 미국과 군사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60개국이고 중국이 최대 수출 시장인 나라가 120개국인가 그렇대요. 네. 우리와 비슷한 처지를 고민하는 나라가 많고 실제로 세계에는 그리고 이런 미중의 구도는 지금 뭐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계속될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우리가 원칙이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적어도 뭐 꼭 미국식 민주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사회가 원하는 민주적 원칙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공평한 국제관계라든지 뭐 아니면 시민사회 역할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지지할 수 있는 원칙이 있고 뭐 평화 그다음에 뭐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인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런 원칙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대신 어느 한쪽에 이렇게 완전히 포위망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어디 대립하고 긴장을 높이고 이런 거는 원치 않는 쪽으로 사회가 합의를 모아서 해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좀 국내에서 너무 이 외교 안보 문제 가지고 이걸 정쟁화해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이용하는 이런 쪽을 좀 우리 시민들이 좀 견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분명히. 네. 그래서 저는 우리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국가들과의 어떤 연대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게 독일이나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독일은 뭐 대표적인 미국과 가까운 나라잖아요. 미국의 동맹 국가지만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우리만큼 굉장히 긴밀한 국가예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중국을 굉장히 중시해서 매년 올해 코로나 상황 말고는 항상
매년에 한 번씩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과 음.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여러 가지 대중국 전략 보고서 같은 걸 내서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자. 예를 들어서 인권 탄압이라든지 홍콩 문제라든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용소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런 거에 공감할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독일의 뭐 경제 보복 이런 건 안 하나요? 독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네. 보복도 약간 좀 정세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좀 그게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쁜데. 근데 일종의 뭐 이름을 하나 제가 붙여드릴까요? 새우연합을 만들자. 이런 거네요. 고래 싸움에 터지지 않게 새우들이 뭉치자. 뭐 이런 네. 거네요. 그런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사실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이랄지 미국이랄지 어떤 데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연합을 만들자라는 목소리는 한국에서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의 어떤 기반을 만들자 그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역시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중국이란 무엇인가? 특히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 이제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문제가 뭔지, 그리고 지금의 중국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이것과 함께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건 중국이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뭐 여기까지는 못해.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분은 나쁘지만 뭐 그렇다고 한국을 뭐 경제 보복한다던가 이런 거는 우리가 별로 당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미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한 경제 보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미국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꼭 우리가 뭐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거 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는 절대 말 못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보이지 않게 압력을 많이 행사했을 텐데 아마 중국은 그런 걸 조금 아직은 뭐 소프트 파워 능력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영향력 부족으로 조금 더 거칠게 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 내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지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정부도 좀 염두에 뒀으면 하고요. 우리 시민사회도 지금 중국의 상황이랄지 아니면 뭐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결국 시민사회가 목소리 내는 것, 그다음에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염려를 표했다고 해서 중국하고 우리가 관계를 더 느슨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중국을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공부도 해오고 같이 해왔던 사람으로서 14억이나 사는 그런 우리 이웃 중국이 우리랑 장기간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하여튼 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중하는 그런 이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중국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좀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 시민들이 중국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런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3시즌 첫 회 중국이란 무엇인가 아마 끝나지 않을 질문이고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중국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법 긴 시간이었는데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3시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으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박민희 한결의 논소리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필수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